비즈니스 환경 변화 경제 체제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중에서 이제 사회적 환경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수는 어떻게 되고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되고 혹시 이제 연령이나 인종, 성별, 소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어떤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좀 이제 예를 타겟 시장을 만들어서 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라거나 광고를 한다라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사실 향후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이라든가 주거, 소비 여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죠.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것 자체 내지는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했죠. 55년생부터 71년생까지 뭐 1차 베이비붐, 뭐 2차 베이비붐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예를 58년생 분들도 이제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고 이제 만 65세가 이제 넘어가시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보다 현저히 퇴직자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 환경 중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인구와 관련된 구조가 좀 다양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또 뭐 편부모 가정이 증가한다라거나 그리고 Z세대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경제적 영향력이 좀 증대되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안산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다문화 거리가 있고 여기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제 근로자들이 와서 많이 이제 거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관계에 따라서 약간 이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되게 다양한 이런 음식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도상면, 뭐 허거, 뭐 태국 레스토랑, 뭐 케밥, 뭐 매우 다양한. 그래서 뭐 베트남 고향식당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다양성이 이제 존중되는 그런 사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한국 인구 추계를 보게 되면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령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죠. 뭐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고 뭐 중위 연령이 19살 정도였는데 현재 2013년 기준으로 이제 중위 연령이 45.6세고요. 5,15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제 이제 2020 뭐 2년 2013년도만 하더라도 출생자 수는 20만 명대인데 사망자 수는 거의 40만 명에 육박하는 그래서 이민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연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70년 정도가 되면 그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많이 줄어서 3,765만 명이 되고 중위 연령은 이제 62세가 된다라고 하니까 뭐 전체 인구 중에 뭐 절반 정도가 사실 이제 60세가 넘어서 버리는 이런 매우 기형적인 이런 이제 인구가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산업 자체도 이 시니어 세대들을 어떤 식으로 부양하고 어떤 이제 소득을 일으키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시점이 됐습니다. 실제 이제 한국 인구 추계를 보게 되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현재 2013년 기준으로도 많이 높아져 있는데 거의 한 2050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죠. 자, 이제 고령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일할 사람들이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 하는 영역들이 많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AI 돌봄 매니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 스피커가 예를 들어서 그 뭐 고령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음악도 좀 틀어준다거나
뭐 약과 관련돼서 뭐 복약을 해야 되는 그 일정도 이제 알려준다라거나 같이 이제 대화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고령자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기척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캐치해가지고 미리 등록되어 있는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준다라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AI 이제 돌봄 매니저가 이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ICT와 관련된 그 기술이 노인을 케어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 내에 고령자 산업이 많이 커져 있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이 실제 뭐그 애완동물과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처럼 이제 그 반려 로봇 형태로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실제 이제 그 대화하고 케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없을 때 뭐 보호자한테 알려준다라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일본 내에서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서비스들이 들어와서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Z세대의 경제적인 영향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실제 이제 기업의 어떤 매출에 많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연구라거나 아니 마케팅, 광고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LTK 2023 이제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Z세대의 75%가 크리에이터 추천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어떤 셀럽보다는 어떤 특정 분야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뭐 팔로워가 10,000명에서 10만 명 사이 정도가 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이제 매우 신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광고나 방송의 유명인보다는 이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를 더 신뢰하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도가요. 소셜미디어 광고에 비해서 약 3.5배 정도가 이제 높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이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잘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Z세대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일단 이제 약간 트렌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약간 예산 친화적이어야 된다. 적절한 좀 가성비가 좀 괜찮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브랜드라면 좀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 상품이나 이제 리셀 상품 같은 경우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놓고 타겟으로 해놓고 사업을 하는 이런 영역들도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중에서 이제 글로벌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모든 나라에게 좋으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그 급여가 낮은 근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는 선진국이고 B라는 국가는 약간의 이제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데 B 나라의 임금이 낮아요. 그렇게 되면 이 공장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근로 조건이 좋아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유무역 협정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자유무역 협정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관세 같은 것들이 낮아져서 상품을 좀 판매하기 좀 용이해지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계화가 벌어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이제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삶의 기준이 이제 높아지는 이런 장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주요한 경쟁자로 좀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2022년 기준으로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이렇게 이 5개 국가가 전 세계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가요. 2022년 영국을 제치고 이제 상위 5대 경제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위 10개국으로 확대를 한다면
상위 경제의 66%에 달하고 상위 25개 국가가 전 세계 GDP의 80%를 넘는 이제 사실 특정 국가에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인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66%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이제 상위 이제 25개국에 이제 포함이 좀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국가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사업을 하고 뭐 수출과 수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출과 이제 수입 이 시장에서요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보여드리는 화면이 그 이제 조회 기준이 연도예요. 그렇죠? 국가가 있고 수출 금액이 있고 이제 수입 금액이 있죠. 우리나라가 수출한 금액, 우리나라가 수입한 금액, 그리고 순수출 금액은 이제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고요. 수출과 이제 수입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중국, 미국, 베트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개 국가는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국가였죠. 202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빨간색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국가인데 일본, 대만, 독일 제조업 중심 국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간재를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중간재를 이제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가스, 특수가스 같은 거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런 중간재를 우리나라 수입해 와서 실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이제 중국에 판매를 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죠. 대만과 독일도 이제 중간재가 많고요. 어찌됐든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게 이제 2022년부터 수출 금액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23년에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적자가 돼요. 그래서 실제 중국, 미국, 베트남에서 우리나라가 순수출을 이뤘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실제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적자폭이 좀 커지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적자인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천연자원을 많이 이제 수입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리하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다가 지금 수입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달러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문제가 되고 이제 환율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한국의 외환 보유고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외환 보유고가 2020년부터 꾸준하게 2012년까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서 기업 활동이 좀 위축이 되고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만 하더라도 한 1,100원 선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이제 뭐 1,400원 넘어섰다가 한 1,300원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 가치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로 살 수 있는 돈이 옛날에는 1,100원이었는데 지금 1,330원을 살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빨리 이렇게 좀 환율 자체는 좀 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금리하고도 좀 영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들 다만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좀 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좀뭐 수출 기업에는 뭐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원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업의 환경 중에서요, 이 아리백과 관련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 아리백이라는 게 뭐냐면, 알리가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백인데요. 즉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예, 전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하거나 아니면 자가 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인데 실제 구글만 하더라도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AI나 이런 쪽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본인들도 이 아리백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이제 아리백에 참여했던 글로벌 기업들은 연간 전체 사용 전력의 22%를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을 했고, 그게 점점 늘어나면서 2020년의 경우에는 45%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걸 2050년까지 이제 100%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이렇게 좀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세를 시범 시행한 다음에 2026년도에 이제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주로 수출하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이산화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측면들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좀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요. 실제 에너지 자체를 뭐 재생에너지, 그래서 뭐 풍력이라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제 관련된 그 클린 에너지 위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을 보면 이제 이것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비즈니스의 발전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좀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좀 유사한데요. 가장 먼저 이제 미국 비즈니스가 발전을 한 과정을 보게 되면 현대화된 장비를 통해서 농업이 발전이 됐죠. 점점 농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체 인구의 33%가 농업 인구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1%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균 농장 면적이 과거 150에이커에서 430에이커로 증가하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넓은 그런 면적에서 뭐 비행기로 뭐 씨를 뿌려버리고 뭐 온갖 기계 같은 걸로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현대화된 장비로 농업이 발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농업 인구가 이제 농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조업 현장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이제 직업을 잃은 농부들이 도시로 진출해서 이제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 현장에 투입이 되고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죠. 작업이 자꾸 이제 자동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조업에 종사하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근데 최신 들어서 가장 성장이 빠른 기업들 보게 되면 뭐 법률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금융,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경제 85% 이상, 80년 중반 이후 신규 일자리를 대부분 이제 서비스업에서 창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분야들, 뭐 의료라든가 회계라든가 재무라든가 뭐 건축이라든가 높은 연봉을 제공하죠. 다만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약간의 균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제조업이 거의 붕괴가 돼버리고 금융 서비스 위주로 이제 국가가 구성이 됐는데 이번에 어, 브렉시트 이후에 사실 이 금융 서비스 자체도 문제가 되면서 사실 실업자들도 이제 큰 폭으로 좀 증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이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좀 적당하게 균형감 있게 있어야 비즈니스가 좀 발전,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이 좀 높아지고요. 현재는 이제 정보화 시대죠. 그래서 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리하게 기술혁명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의 이제 상당 부분이 이렇게 이제 기업의 어떤 지적 자본에 의해서 기반이 돼가지고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져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좀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비즈니스가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런 식으로 좀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중에서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발췌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토지라든가 공장, 철도, 상점 이렇게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개인에 의해서 이제 소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권력을 갖게 되는 과정은 생산 시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서 이제 비롯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는 이제 생산 시설이 주로 토지였잖아요. 토지. 그래서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왕, 영주 이런 식으로 권력이 갔다가 나중에 생산 시설을 이제 자본가들이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익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기업가들이 이제 생산 가격, 임금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재산을 매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체의 소유의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익을 높일 수가 있어야 기업 소유주 입장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이제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쟁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사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촉진하고 판매, 다른 개인이나 기업과 경쟁해서 사실은 이김으로써 많은 이익을 좀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권리들이 없는 이런 국가들이 있죠. 사유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직업을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좀 이렇게 사업 자체가 좀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유시장은 이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예전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건희 그 뭐 생각 좀 하면 세상을 보자 이런 이제 이건희 중고책이 갑자기 이제 20만 원 절판됐었거든요. 20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한 이런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중고책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기재가 작동을 하냐면 하면 안 되는데 이 책을 복사를 해요. 그래서 팝니다. 양이 많아져요. 공급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뭐 8만 원, 14,000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럼 다시 이제 가격이 제자를 찾아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은 다양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시장에서 이제 독점은 좀 금지하고 있는데 완전 경쟁은 시장에 충분한 판매자들이 존재하고 제품의 가격을 조절할 만큼 큰 판매자가 없을 때 이게 이제 이럴 때 완전 경쟁 시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경쟁 상황에서 판매자는 거의 이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농산품 시장을 이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보는데 하지만 이제 현대 사회는 독점적 경쟁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판매자들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소비자가 이제 그 차이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 뭐 컴퓨터라든가 핫도그라든가 청량음료 이런 것들인데 따라서 제품 차별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자들, 판매자들은 어떤 걸 인식시켜줘야 되냐면 이제 광고를 하거나 뭐 브랜드를 알린다라거나 포장을 뭐 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차별점을 이제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이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점 시장은요, 그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해서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일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데 제품 가격은 매우 유사하고요. 제품 차별화가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거나 뭐 가솔린, 알루미늄, 항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점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독점은 하나의 판매자가 제품 또는 이제 서비스 전체의 공급량이나 가격을 조절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공공재 성격의 어떤 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법적으로 일단 독점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자유시장이 가진 장점은 실제 이제 참여기업 간 경쟁을 허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쟁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부를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은요. 불평등의 심화가 벌어질 수가 있고 양극화가 벌어지는. 그래서 이미 생산 도구를 확보하고 있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부를 늘려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근로자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실제 이제 본인이 일한 만큼 몫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가들의 어떤 탐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99년 이후에 사실은 논 히스패닉 화이트 그러니까 이제 히스패닉 계열이 아닌 백인들의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냐면 특히 이제 중년층, 즉 약물 중독이나 자살이나 아니면 간경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이제 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년층의 일반 백인들이 사실 약물 중독이라든가 알코올에 따른 이제 간경변이라든가 이게 이제 자살하고도 연관이 좀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업가의 탐욕이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오피오이드 이제 미국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특히 유튜브에 약물 중독이 되어 있는 그 미국 사람들 이렇게 나온 유튜브 보면 좀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유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 기업과의 탐욕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요, 오피오이드라는 이제 마약성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뇌 척수에 있는 단백질에 결합을 해가지고 통증 지각을 감소시킴으로써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데 심각한 이제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처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몰핀이라든가 펜타닐이라든가 메타논, 뭐 트라마도로 옥시코돈 이렇게 수많은 품명으로 출시하는 제품들이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인데 이제 그 퍼듀 파마라는 이제 오피오이드 제조 회사가 옥시콘틴이라는 이제 진통제를 선보이면서 안전하고 중독성이 적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팔기 위해서요. 약물 실험 결과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중독성이 높고 남용 위험이 높은 그런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낮은 약물로 홍보를 했죠. 그리고 의사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처방을 많이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된 데이터에 의해서 미국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처방을 내렸어요. 이런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가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진통제가 됐고 제약회사들은 당연히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평범한 환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중독이 심화되면서 실제 이제 이런 합법적인 마약을 어떻게 보면 복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약 64만 5천 명 정도의 환자들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1990년대 퍼듀 파마의 옥시콘틴이 일반 의약품으로 승인이 되면서 사람들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심하게 되니까 옥티콘틴의 법적인 제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정확하게 처방이 내려지지 않으면 약물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으면서 약물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방전을 못 받으니까 불법적인 경로로 헤로인을 구매하는. 그래서 이제 기업가의 어떤 탐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마약 중독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법률이 됐든 회계가 됐든 뭐 금융이 됐든 다양한 서비스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 예시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